네, 128회 전국통신기술사 4교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박상진 기술사고요. 저희가 동영상을 제공해요. 혹시라도 제 시간에 못 오시거나 이런 분들 때문에 동영상도 제공 실시간으로도 하고, 그죠? 실시간 줌으로도 하고, 그 녹화한 거를 사이트에 올려서 복습도 할 수 있도록 동시에 제공합니다. 물론 서브노트도 제공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하면서 같이 녹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차별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마지막이니까 좀 더 차분하게 마지막은 갈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무전기의 디지털 전화에 따른 장점을 기술하고 DMR, DPMR에 대해서 설명해라. 무전기가 지금 디지털로 전환된 게 꽤 지났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낸 것도 시점이 좀 늦진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도 중요하죠. 왜? 기존의 아날로그 무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12.5kHz의 대역을 쓰게 되면 그 대역 전체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주파수 하나를 할당받으면, 산업용 주파수 하나를 할당받으면 한 채널밖에 이용을 못해요. 기존의 아날로그 무전기는. 근데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이게 하나의 주파수를 받아도 두 개까지 채널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파수 효율성이 더 좋아졌죠. 그 대표적인 기술이 DMR, DPMR이 됩니다. DMR은 TDMA 기술을 사용하죠. DPMR은 FMA 기술을 사용합니다. 두 디지털 기술은 공통적으로 장점이 기존 아날로그보다 더 선명하게 원거리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통신이. 아울러 주파수의 활용성도 좋아지고. 우리가 이 디지털 무전기가 요즘 나오는 것들은 저희는 모토로라를 많이 썼는데, 모토로라 같은 경우는 산업용 주파수 그리고 공용 주파수 둘 다 쓸 수 있어요. 공용 주파수는 무료고 전파진흥원에서 무료로 제공을 해줘요. 물론 한정돼 있어요. 한 지역에, 한 기업에 최대한 줄 수 있는 주파수가 4개 정도까지밖에 안 줘요. 산업용 2개, 공용, 무료 주파수, 오픈된 주파수 2개 정도. 워키토키도 되고, 산업용 주파수는 워키토키가 아니라 중계기를 써가지고 지하나 고층에 통신을 하기 위한 주파수로 할당하는 게 산업용 주파수인데, 그 주파수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대형 데이터 센터 같은 데는 2개 주파수를 산업용을 받으면 4개를 쓰기 위해서 디지털을 꼭 써요. 4개 채널을 쓰기 위해서. 다만 DMR, 이게 종류가 달라요. DMR하고 DPMR하고 서로 호환이 안 돼요. 무전기를 고를 때 추가로 사든가 새로 살 때는 이 방식을 구분해서 사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DMR 방식을 사용하죠. TDMA. 왜 이걸 선택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더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시간 동기화를 맞춰야 돼. TDMA 방식이라서. 근데 MR은 시간 동기화가 필요 없죠. FDMA를 쓰기 때문에. 주파수 분할. TDMA는 시간 분할. 다 아시죠? 자, 어때요? 조용히 강의하니까 다른가요? 자, 다음으로 넘기기 전에 여러분들이 왜 기술사를 따야 되는지에 대한 희망을 하나 주고 가려고 합니다. 자, 기술사를 여러분이 따면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어요. 지금 초롱으로 제가 개설했는데 지금은 이름을 바꿨어요. 한국기술융합원으로.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아까
약간 말실수를 한 게 뭐냐면 기술사 두세 개 있으신 분들은 사업을 할 때 되게 도움이 돼요. 만약에 사업을 하실 거다라고 하면 기술사 두세 개 따시면 좋아요. 여기 계신 김정욱 교수님처럼 정보관리랑 정보통신 같이 따면 그 사업 입찰을 할 때 두 개의 조건을 같이 내건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 사업할 때 수주하기가 좋아요. 나 혼자 있어도 되니까. 그리고 뭐 전기나 통신을 같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기술사 자격을. 그런 사업에 입찰하기도 좋죠. 사람을 추가로 고용 안 하고도 본인 혼자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사업으로 해서 노후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기술사를 따시면. 왜 사업자 변경했는데 이게 없네. 한국기술용화본으로 사업자를 변경했는데 없네요. 자, 김용 기술사님에게 넘기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네, 이번 CI/CD고요. 이거 저기 금융 쪽이나 보안 쪽 하시는 분들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순수하게 정보통신 하셨을 분들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CI는 뭐냐면 인터넷상의 내 주민번호입니다. 네, 주민번호입니다. 주민번호 못 쓰게 하니까 CI를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연계 정보이긴 한데 이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 번호입니다. 어떻게 생겼냐면요. 주민등록번호, 그다음에 해시 알고리즘, 그다음 CI 번호로 해서 88바이트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주민번호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주민번호, 비밀번호, 해시함수 집어넣고 만들어서 88바이트를 써서 이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용도로 씁니다. 인터넷이나 금융할 때. 근데 이렇게 썼는데 이것도 사실은 고유 식별 번호가 돼버렸어요. 예, 그죠? 그리고 DI는 뭐냐면 내가 네이버나 카카오나 어디에 가입을 했잖아요. CI 같은 걸로 가입을 했으면 그 내부에서 CI를 발행한 그 사람을 식별하기 위한 내부 관리용 그 번호입니다. 인포메이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 정보 또는 중복 확인 정보라고도 부르고요.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내가 카카오에 가입한 DI하고 네이버에 가입한 DI가 다릅니다. 근데 CI는 같죠. 주민번호니까. 근데 내가 가입한 사이트에는 DI는 다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네이버에 동일한 주민번호로 아이디를 두 개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아이디는 두 개 만들어지지만 DI는 하나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내가 카카오에 계정을 두 개 만든다 하더라도 그거를 식별하는 CI는 하나인 거죠. 네,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너무 남용돼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주민번호를 감추고 뭔가 일회성 또는 유효한 기간을 가진 어떤 정보를 쓰려는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CI 자체가 주민번호를 대신하는 정보이다 보니까 너도 나도 통신할 때 다 CI만 호출하는 거예요. DI를 잘 안 쓰고. 네, 그래서 이제 정보보안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2교시였죠. 인증하고 식별 그 관련된 토픽으로 이제 DI하고 CI를 같이 낸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연계 정보는 CI고요. 중복 가입 정보는 DI다. 근데 너무 CI를 남용해서 쓰고 있다. 그래서 온라인 주민등록번호이지만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변경할 권한이 나에게 없습니다. 내가 변경할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오남용되고 있고 폐쇄적이고 그다음에 DI 값이 다른 경우도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불합리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이고요. 긴급 구조의 특이 시스템의 위치 정보 요구 사항과 긴급 구조 기관에서 제공하는 위치 정보 품질 평가 지표. 자, TT에서 그 제시하는 긴급 구조용 특이 시스템 요구사항하고 시험 요구사항이 가이드로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그대로 물어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긴급 구조 특이 시스템 구조는 긴급 구조 기관, 그 다음에 구조 요청자 단말, 이동통신사 특이 서버, 긴급 구조 와이파이 특이 서버 크게 이렇게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가이드 표준이기 때문에요. 이 표준에 따라서 그 답을 쓰시는 겁니다. 네. 여기 제가 요거 남겨놨거든요. 이거 구글링에서 쳐보시면 해당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회원가입해서 다운받아 보시면 요 문서 그대로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조는 이렇고 위치에 대한 요구사항은 종합적인 요구사항, 그 다음에 접속점의 요구사항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접속점은 이 각 이 시스템 간의 접속점을 말하는 거고요. 각 시스템 간의 접속점이 품질평가 지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품질평가 지표는 GNSS, AGNSS, 와이파이, 기지국, 그다음에 오류 이런 네 가지 품질평가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평가에 대한 대상은 인터페이스 통신 프로토콜인데요. MLP 다시 Public Safety, ULP, WPP1, WPP2, WPP3 이렇게 WPP2 와이어리스 포지셔닝 프로토콜, 와이파이 기반의 위치 프로토콜, 그 다음에 ULP는 유저 로컬 플랜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어쨌든 이 시스템 간에 주고받는 이 앞에서 말한 이 시스템 간에 주고받는 통신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프로토콜을 품질을 측정하고 기준을 만든다. 기준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긴급 구조 측위 시스템은 뭐 이 전체 표준이 있기 때문에 스테이지 1부터 5까지가 있고요. 요구사항, 구조, 인터페이스, 시험 요구사항, 시험 절차, 기술 보고서 이렇게 이제 문서들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긴급 구조형 측위 시스템 하시는 분들은 이 문서를 숙지를 하셔야 아마 뭐 개발을 하시던 설계를 하시던 뭐 감리를 하시던 아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4번부터는 박상진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중화 LACP. 이중화는 중요합니다. 통신에서 가용성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중화를 말하기 전에는 이중화가 왜 필요한지를 맨 처음에 쓴 다음에 이중화가 이래서 필요한데 이 이중화에는 LACP가 있다. LACP는 뭐냐? 링크 어그리게이션이죠. 프로토콜이지만 링크를 합쳐주기도 하고 이중화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과는 당연히 대역폭을 넓게 쓰는 효과를 내죠. 또한 가용성으로 절체되는 효과를 낼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LACP는 IEEE 표준 프로토콜이고 이 유사한 기술이 있는데 그게 PAGP라고 시스코에서 LACP랑 유사한 기능을 하는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어요. 당연히 비교를 이렇게 해주면 좋죠. 자, 다음 실시설계 문제죠. 5번 정보통신 실시설계 설계도서. 요거는 좀 저는 제가 예측은 했지만 이 문제를 제가 출제를 하고 저희 반에서 예측은 했지만 사실 이렇게 정확히 나올 줄은 몰랐어요. 사실 그 문제를 낼 때는 뭘 내야 되지? 다 내가지고 낼 게 없었는데 라고 해서 모의고사 때 냈는데 나왔네요. 설계. 여러분들이 정보통신 기술사를 따면 정보통신 기술사 사무소를 낼 수 있어요. 기술사 사무소를 내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죠. 국가사업에는 정보통신 기술사 사무소인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정해져 있어요. 딱 그게 없으면 사업을 참여할 수 없어. 그 자격이 없으면. 대표적인 게 정보통신 감리. 정보통신 감리는 정보통신 기술사 사무소 또는 엔지니어링, 정보통신 엔지니어링 사업자. 이 사업자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은. 그래서 제가 정보통신 기술사를 낸 거고요. 이게 바로 정보통신 기술사 사무소를 낸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되는 문제예요. 엔지니어링 사업자와 정보통신 기술사 사무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되는 문제죠. 왜? 감리는 착공 전 설계도 검토라는 게 있어요.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를 검토해서 발주처에 이 설계도에 대한 검토 결과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러려면 실시설계 도서를 볼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현장에서 내가
감리를 하는데, 정보통신 감리를 하는데 현장에서 이슈가 생겼어. 서로 네가 맞아, 내가 맞아 서로 주장하는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실 설계 도서대로 현장은 가지 않거든요. 설계 도서에 없는 것들이 많아요. 현장에 가면. 그러면 그때 이슈가 돼. 그럴 때는 기준을 정해야 되거든요. 자,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는데 이 중에 뭐가 우선순위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감리는 이 순서에 의해서 네가 말한 것도 네가 말한 게 법 기준이라 하면 내가 말한 것은 계약 기준이야 라고 서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자, 우선순위를 보자 라고 따질 줄 알아야죠. 감리는. 우선순위를 보니 어떻게 돼 있어요? 계약 조건과 관계법 중에 우선순위는 계약 조건이에요. 네 주장도 맞지만 법 기준도 맞지만 나는 계약 조건에 의해서 이 감리가 하는 말이 옳은 거야. 그러니까 해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실시 설계 도서의 우선순위, 해석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러면 이 문제는 그렇게 풀기 전에 실시 설계 도서가 뭔지를 먼저 서두에 얘기해 줘야 되겠죠. 실시 설계는 기본 설계 다음이죠. 감리에도 설계 감리가 있고 시공 감리가 있어요.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CM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설계만 전담으로 하는 감리가 있고 시공만 전담으로 하는 감리가 있어요. 실시 설계, 기본 설계 그 앞에 원래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설계 계획. 그 세 개만 전담으로 하는 게 이제 설계 감리죠. 그 중에 실시 설계는 기본 설계 다음 단계, 마지막 단계예요. 설계 감리에. 기본 설계는 기본 틀을 잡는 거고 실시 설계는 기본 설계를 기반으로 설계 도서를 구체화하는 거죠. 그게 실시 설계입니다. 실시 설계를 한 다음에 실제 공사를 하게 되면 현장에서 많은 이슈들이 발생하는데 그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서로 기준이 다를 텐데 그 기준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이렇게. 감리 지시서는 마지막이에요. 결국 정보통신기술사가 감리 지시서로 보냈다 해도 그거는 마지막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해석순위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뭐 시방서라든지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선돼서 그걸 먼저 따라야 됩니다. 이 순서는 보시면 되고요. 외우는 방법은 조창희 기술사님도 수업 때 들어보셨겠지만 외우는 방법도 따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지상파 UHD 방송망으로 전달되는 재난 방송 워크플로우와 재난 경보 수신입니다. 자, 요거 108회 정도에 한번 나왔던 문제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네, UHD 처음 이슈됐을 때 재난과 관련된 토픽이 한번 나왔었는데요. 그거 그냥 그 문제를 약간 응용한 게 아닌가 이제 추정이 되는 거고 당연히 저희 반에서도 모의고사 때 다루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상파 UHD 방송의 재난방송 워크플로우라는 얘기는 지상파 UHD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 재난방송이 동작하는지 흐름을 제시하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그 재난방송 수신할 수 있는 경보 수신기는 뭐뭐가 있는지 요 두 가지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보면 재난방송은 5개 전간판을 이용하는 방법,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 다중이용시설 이용 방법, 그 다음에 취약계층을 이용 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를 보면 재난경보 메시지가 발생이 되면 메시지 처리해서 신호를 생성하고 방송을 통해서 송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에 대한 부분은 메시지를 발생시키면 리치 미디어로 해서 생성을 해서 이 신호 안에다 넣어서 멀티플렉싱을 해서 보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그림은 이제 단계를 굉장히 간단하게 그렸는데요. 예. 제가 나눠드린 서브 노트에 보시면 조금 더 뎁스 있는 그림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 그 그림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네. 먼저 기상청, 행안부, 과기정통부, 방통위 뭐 이런 자체에 따라서 메시지를 만들고요. AA 시스템 워크플로우에 따라서 긴급 메시지 입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문자, 이미지, 이런 메시지, 이런 니치 미디어라고 하는 그런 컨텐츠로 만들어서 보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방송하고 문자 메시지 같이 동기화돼서 들어올 때도 있고요. 문자만 나갈 때도 있고, 뭐 라디오가 나갈 때도 있고, 뭐 사진으로 나갈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니치 미디어를 받은 수신기들은 웨이크업 모드라고 하는 게 있어서 꺼져 있는 경우에 전원을 켜주거나 또는 채널 체인징, 해당 재난 방송이 오는 쪽으로 채널을 체인징하거나 이런 기능들을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지상파 UHD 재난 경보 방송에 요구되는 수신기에는 범용 수신기하고 특수 수신기가 있는데요. 특수 수신기는 말 그대로 지자체나 119 소방서, 유관기관, 동사무소 이런 쪽에 구비되어 있는 수신기를 말하고요. 범용 수신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수신기입니다. 네, 그래서 공공용으로는 전광판 버스, 지하철 이런 쪽에서도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 약자형, 그러니까 노약자, 장애인들이 이제 항상 들고 다니시는 병원, 요양원 이런 쪽에서 이제 수신하는 재난 약자형 수신기가 있습니다. 또 일반 수신기는 방송을 보면서도 수신을 할 수 있는 고정형, 차량형, 휴대용 이런 수신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수신기, 일반 수신기, 특수 수신기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전용 수신기를 이용한 지상파 UHD 재난경보 서비스 구형 가이드라고 하는 가이드에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이 대부분 가이드 지침 뭐 이런 쪽에서도 뭐 이번에는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28회 기출풀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